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복습의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새로 배우는 것부터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전달 능력 배웠죠? 전달 능력. 전달 능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기가 이제 지금 사실은 이 전달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달 능력이 사실은 우리가 그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수하게 전단력을 가해서 전달 능력이 생기는 게 있죠,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단력을 이렇게 줘요. 이렇게 면에 전단력을 이렇게 주면 여기에 이제 전달 능력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변형을 하죠. 이렇게 변형하는 거. 요게 이제 사실은 전단력에 의해서 전단력에 의해서 전단 변형이 생기는 거고,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굽힘 모멘트가 생기고, 물론 이제 이 단면에서 이제 이렇게 전단력이 생기죠. 사실은 수직 전단력에 의해서 이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조금 요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전단력이 사실은 이제 여기를 만약 본드로 붙여놨다. 아니면 자기가 여기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이걸 위에 걸 아래 걸 잡는다라고 생각해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미끄러지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이게 이제 미끄러질 텐데, 이 본드라고 하는 게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어긋나게 되는 그 미끌림을 막는 거고, 그 본드가 받는 힘이 바로 전단력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번 시간에 좀 개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양단에서는 이쪽 면에서는 전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단적 분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 조금 그때 잘 못 그렸는데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예. 그 그림부터 먼저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전단력이 이 양쪽에서는 0이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림을 다시 보면 여기는 전단력이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전단력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전단력이 이게 0입니다. 0이기 때문에 이건 직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전단력이 제일 큰 데가 어디에? 여기죠, 여기. 여기는 이제 이게 변형이 거의 이렇게 마름모로 최대한 변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여기는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직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면이 사실상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사실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이제 밴딩 스트레스를 구할 때는 이 단면이 이렇게 그 평면을 유지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전단 응력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굽힘 응력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굽힘력 때문에 이제 전단력 때문에 생기는 전단 응력 때문에 사실 이건 완전하게 이렇게 면이 이 평면을 유지를 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전단력이 굽힘 응력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좀 과장되어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 굽힘력을 받았을 때 이렇게 크게 단면이 이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전단 응력이 훨씬 작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평면을 유지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사실은 다 배운 거지만 뭐 다시 또 잠깐 빠르게 되돌려 보면 자,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수직 전단 응력입니다. 수직 전단 응력. 수직 전단 응력인데 이 수직 전단 응력을 사실은 여기서 보면 이 수직과 수평이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용을 해서 먼저 수평 전단 응력을 계산을 합니다. 수평 전단 응력을 계산을 해서 바로 이거죠, 이거. 여기에 요 위치. 요 응력을 계산하면 이거랑 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계산은 이걸로 하지만 결국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단 공식을 유도를 하죠. 그 우리는 뭐 기억은 나는지 모르겠지만 VQ는 IB라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전단 응력을 구하는 공식이죠. 요거를 유도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일단 이제 하나의 이제 이 스티브를 요걸 뗍니다. 뗐을 때 여기는 모멘트고 여기는 V고 여기는 이제 V 플러스 DV고 여기는 M 플러스 DV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났을 때 지금은 여기는 예를 들어서 M이고 여기는 M 플러스 DM이죠. 그렇죠? 이쪽이 더 커요. 예, 이쪽이 더 커. 이쪽이
그랬을 때 인제 요거 여기서 P1하고 P1하고 물론 인제 이게 어차피 위아래가 예. 이 응력이 인제 다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요 부분을 이렇게 딱 떼면 여기는 시그마 1이고 요건 시그마 2 잖아요. 근데 시그마 1 하고 보다 시그마 2가 크죠? 평형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인제 사실 타우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결국은 여기서 보면 잠시만요. 펜 색깔을 좀 바꿀게요. 예. 여기 인제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타우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시그마 1과 타우를 더하면 시그마 2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인제 해서 결국은 우리는 타우하고 시그마 요런 관계를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그마 1은 인제 우리가 밴딩 스트레스 즉 보이론에서 마이너스 I분의 MY로 이렇게 유도를 했고 시그마 2는 인제 M 플러스 DM이 되는 거죠. 요 차이 가지고 인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 포스라고 하는 거는 인제 앞장에서 예 여기서 인제 스트레스 요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각각 적분을 하면 요게 인제 F1이 되고 요거는 인제 F2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F1 같은 경우는 인제 시그마 1 요 시그마 1들을 인제 적분하는 거고 그다음에 F2는 인제 시그마 2를 적분하는데 시그마 2는 M 플러스 DM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제 F3는 뭐냐면 요거 전다 능력에 의한 거 요건데 인제 요거는 F2에서 F1을 뺀 거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F3는 인제 결국은 인제 여기서 이 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어떻게 돼? M 요거는 없어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죠. 그쵸? 자 이렇게 되면은 인제 F3는 타우가 폭 B에 대해서 등분포되어 있다. 그쵸. 이게 폭 방향으로 균일하다라고 하면 타우 곱하기 B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 dx이기 때문에 dx로 곱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제 여기서 타우는 여기서 인제 다시 F3를 여기다 넣으면 자 여기서 dx를 이쪽으로 넘기죠. 그럼 여기서 인제 여기에 dm이 있고 여기 dx가 있기 때문에 dx분의 dv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인제 i가 생기고요. i가 생기고 바깥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b가 있죠. b가 또 인제 밑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인제 y da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인제 여기 요게 인제 뭐냐면 1차 모멘트인데 요게 이제 뭐에 대한 1차 모멘트는 지금 이제 면적을 요것만 따졌고 적분을 여기에 대해서만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만. 여기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요 면적에 대한 약간 이제 이건 사실 측면에서 본 거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인제 아 그러니깐 즉 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죠, 여기. 정면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에 대한 1차 모멘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IB하고 DX분의 DM 요게 인제 뭐예요? 이게 인제 V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인제 이걸 Q라고 1차 모멘트를 Q라고 정의하면 이게 인제 V 그다음에 이게 Q 그다음에 I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한 페이지로 요약이 됐죠. 자 그래서 인제 Q가 아까 뭐였냐. Q가 지금 인제 이걸 정면에서 본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인제 Y고 여기가 Z. 요거는 인제 측면에서 본 거죠. 여기는 X 좌표축이 X죠. 그쵸?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랬을 때 인제 Q를 계산을 할 때 내가 인제 구하려고 하는 전다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의 전다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인제 여기 요렇게 바로 요 위치에서 인제 전다 능력인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걸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거를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측면도를 그리면 인제 요렇게 측면을 보면 인제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인제 dx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쪼끔 옆에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인제 여기가 y가 되는 거고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전다 능력은 인제 요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Q를 구할 때 Q는 Y1 아랫부분의 단면 1차 모멘트, 요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같으면은 요 부분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폭은 B고 2분의 H.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요거죠. 2분의 H 마이너스 Y1. 그다음에 이제 높이. 여기까지 이제 1차 모멘트니까 도심을 구해죠. 그래서 Y의 1에다가 요 차이가 지금 2분의 H 마이너스 Y인데 그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걸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C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Q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적분으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으로 이제 이거의 정에 충실해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y1분의 2분의 h고 그다음에 da가 이제 b 곱하기 dy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해보면 이제 이렇게도 되고요. 그래서 타우는 이제 q를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이제 요 식이 되죠. 예, 그래서 요 식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요 식을 보면 이제 y1이 2분의 h일 때 이제 이게 0이 타우가 0이 되는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y가 0일 때 이제 최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다 이제 i까지. i라는 거는 12분의 bh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요거를 넣으면은 타우 맥시멈. 그러니까 y가 0일 때 이거는 이제 일단 0으로 무시하고 i분의 12분의 bh의 세제곱이고 이제 bh가 a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가 이제 여기다 넣고 정리하면 h 같은 건 다 없어지고 하면 2분의 3v.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평균 전단력의 1.5배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a분의 v는 그냥 그 전단력이라는 건 여기에 걸리는 전체 전단력이죠. 이거를 그냥 에어리어로 나누면 이게 평균 전단 응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전단 응력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의 평균을 구하면 이게 이제 a분의 v가 v 나누기 a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뭐다? 2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1.5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의 이 1.5배가 이제 타워 맥시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분포 때문에 이렇게 이제 포물선의 어떤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단면이 전단 응력 때문에 여기가 이 끄트머리는 전단 응력이 0이니까 이제 직각이 되지만 가장 큰 중간 그 나머지 영역에서는 다 이렇게 마름모로 변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자,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의 이제 단면 보의 전단 응력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탄성 재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탄성을 전제로 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폭이 좁은 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비교적 잘 맞는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면의 변이 y축에 평행이 된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변이 이제 지금 직사각형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따지거나 우리가 I자 빔 같은 경우 있죠. I자 빔.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이 변이 다 어떻게 해요? 이 y축에 평행합니다. 네, 평행합니다. 요런 거에 이제 되는 거고 이제 삼각형이라든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반원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면이 이제 평행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이유는 이제 앞에서 봤지만은 그 타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B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어떻게 공식을 다르게 쓰면 구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단면의 폭에 대해서 균일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아까 이제 이렇게 폭에 있을 때 요 크기가 다 동일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균일 단면보 그러니까 이제 단면이 지금 똑같은 변하지 않는 그런 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단 변형률의 효과에 의해서 이제 높이에 따라서 변함으로 전단 변형률이 높이에 따라 변한다. 이 얘기 이제 앞에서 했고요. 그래서 변형 후에 평면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단력이 일정한 게 지금 이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는 힘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발력이 이제 P가 걸리죠. 이 사이에는 다 어떻게 해요? 전단력이 다 P죠. 그렇죠? 그래서 전단력이 다 P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제 전단력이 길이에 따라서 일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단면의 변화율이 반면 모양이 다 같이 된다. 그다음에 인제 전단 응력이 있다 하더라도 굽힘 응력하고는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인제 어차피 두 가지가 성분이 완전 직교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예.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순수 굽힘 가정하에서 유도된 굽힘 공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미세한 좀 지금 미세한 소음 같은 게 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 두 학생 예. 뭐 네. 시끄럽지 않아요? 소음이 들리긴 합니다. 그게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네. 지금 잠시만요. 모드 음속을 한번 해 볼게요. 인제 안 들리잖아요. 그쵸? 누가 지금 아까 풀어 준 두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소음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김세 김사 김세찬 학생이네. 미안합니다. 김세찬 학생 차단하겠습니다. 예. 그럼 김우연하고 김재윤 학생까지 그다음에 김재윤, 재현까지 다시 해제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좀 조용하네요. 자 그래서 인제 한번 간단한 예제를 봅시다. 자 이런 하중 상태에서 C점이라는 게 인제 여기 요 위치에서이죠. 요 위치에서 인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거는 인제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게 에 전단 응력. 예. C가 인제 높이는 이쪽으로 있고 길이 방향으로는 인제 B점으로 200 밀리미터 떨어진 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일단 요 지점에서 모멘트하고 시어 포스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인제 이 모멘트 가지고 우리가 수직 응력 즉 시그마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전단 응력 타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제 이 위치에서 모멘트하고 V를 구해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인제 이거는 뭐 앞에서 많이 했죠. 이 반력을 구한 다음에 인제 어 자유물체도를 그려 가지고 M하고 V를 인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하고 인제 V는 일단 요렇게 인제 구해졌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BH는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계산이 되고요, 어렵지 않게. 그럼 수직 응력 우리가 보이론에서 배운 거 마이너스 R분의 MY니까 여기다 M 넣고 그다음에 인제 Y가 25 밀리 그다음 I 넣고 하면 인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면 1 차 모멘트. 1 차 모멘트는 일단은 여기 그림이 좀 있어야 되겠네. 그림이 요 에어리어가 요 앞에 있네. 그림이 여기 있죠. 그쵸? 요거죠 여기. 여기니까 여기가 인제 25 곱하기 25 그다음 곱하기 25 에다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가 인제 37.5 이렇게 하면 37.5 가 됩니다. 예 요게 인제 Q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이게 되는 거고 B 폭은 인제 25 밀리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요건 37.5 에서 인제 요게 요렇게 됐고 전단 응력은 아까 V 요게 인제 8,400 이니까 8,400을 곱하고 Q가 요거를 구하고 I 여기서 구한 거 있죠? 요거 넣고 B가 25 밀리였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3.8 메가파스칼 요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전단 응력이 작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직 응력에 비해서. 여기서 보셔도 단순하게 봐도 어떻게 돼요? 이 수직 응력은 마이너스 27 이나 되는데 이건 4 정도밖에 안 되죠. 거의 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전단 응력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특히 보 같은 경우는 인제 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굽힘에 의해서 이거를 하중을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전단 응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제 전달 능력이 크면 사실은 보이론에서 인제 우리가 가정한 이 단면이 평면을 유지한다라는 그 가정이 사실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제 전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보에서는 작기 때문에 이거에 거의 뭐 사실상은 그 평면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인제 I하고 H죠. 그쵸? 우리하고 I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I가 지금 에어리어는 작고 I라는 게 그 관성 모멘트가 크죠. 그쵸?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 관점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예 이건 시그마는 이제 my 분의 I인데 I가 아주 커요. 예 I가 아주 크기 때문에 시그마가 작게 걸리는 거죠. 그리고 에어리어가 작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인제 웨이트가 작죠. 웨이트가 작기 때문에 아주 적은 웨이트로서 높은 2차 관성 모멘트를 인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재료죠. 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걸 인제 프렌지라고 하죠. 프렌지라고 하고 이거를 인제 웹이라고 합니다. 웹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인제 이게 프린지 같은 경우는 수직하고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그러는데 인제 전달 능력이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 방향이 훨씬 큽니다. 이건 왜 그래요? 어차피 여기도 자유 그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서의 그 수직 그러니까 버티컬 타워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는 인제 0 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하고 0 이기 때문에 요 중간에 커 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쵸? 여기가 양쪽이 0 이기 때문에 아주 작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수평 방향의 전달 능력이 큽니다. 요게 요 방향이. 요 방향이 큽니다. 그래서 요 방향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제 나중에 다시 구할 거고요. 챕터 여기서 배울 거고요. 웹에서는 인제 수직 응력만 인제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직사각형 보에서 전달 능력 쪼금 전에 그 공식을 그대로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단력은 다 어디서 겹치겠어요. 그쵸? 이 전단력이라고 하는 게 수직 포스잖아요. 그 뒤에도 예제가 나오지만 이 수직 전달 능력은 다 대부분 웹에서 견디면 줍니다. 왜냐하면 웹의 스트레스가 수직이니까. 이 프렌지는 여기 그렸지만 인제 실제로는 인제 분포가 이 프린지는 거의 수직은 없기 때문에 수평을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가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서로 수평 방향의 스트레스는 서로 상쇄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합력이 인제 수직 응력이기 때문에 수직 응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웹이 사실 다 견뎌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인제 이걸 옆에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보면 이 웹이 인제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겠죠. 그쵸? 옆에서 보면. 이 프린지는 그렇게 찌그러지지는 않겠죠. 그냥 이렇게 처지죠.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힘을 받으면 처지지 이런 식으로 인제 이렇게 마름모꼬로 찌그러지지는 않을 거라는 걸 대략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웹에서의 전달 능력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하려는 데가 인제 여기입니다. 여기 EF. 요 위치니까 요거의 인제 요 윗부분 면적 여기에 대해서 인제 1차 모멘트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인제 1차 모멘트를 인제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먼저 인제 프렌지 파트하고 외부의 일부 파트 요 두 개로 인제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프린지하고 웹 쪽을 인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지 쪽은 B 곱하기 에어리어 어퍼 프렌지는 인제 여기죠 여기. 요 두께인데 사실은 인제 두께가 어떻게 돼요? 2 분의 H에서 2 분의 H1을 빼면 되죠. 그래서 인제 에어리어는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럼 1차 모멘트는 A1 에다가 이게 A1 전체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까지 거리죠. 거리는 또 뭐 약간 이게 사실 두께를 고려하다 보니까 복잡한데 2 분의 H1 에다가 이게 인제 두께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thickness의 인제 절반을 인제 더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A2 같은 경우는 요거 웹 요 부분 요 동그란 거는 인제 무시하고 어 일단 면적은 인제 thickness T에다가 뭐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인제 Y1까지 빼죠. 이렇게 Y1까지 뺍니다. 예. 그러면은 인제 여기다 A2 에다가 어
이게 이제 A2가 되는 거고, 이제 거기까지 높이는 이제 Y1에다가 이제 요 부분, 요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H1에서 Y1을 뺀 걸 반으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좀 복잡하지만 정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웹에서의 전단 응력을 구할 때 I가 필요하죠. I가 필요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사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 박스 전체에서 전체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12분의 BH의 세제곱이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잠시만요. 그다음에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있죠? 요 조그만 박스를 뺍니다. 예. 요걸 뺍니다. 예, 그게 이제 12분의 BH1의 세제곱, 요거 H1이 요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 요 가운데 것까지 다 빠져버렸죠, 그쵸? 그럼 안 되잖아요. 요 가운데 걸 더해줍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12분의 폭이 이제 t니까 t분의 높이는 h니까 h1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우는 여기 있는 걸 다 넣습니다. 앞에서 구한 v하고 i를 다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딱 봐도 어떻게 돼요? 최대 전단 능력은 y1, 여기가 y1이 이제 요게 0일 때 이놈이 없어지니까 제일 작아지죠. 제일 커지죠. 예. 그러면은 0일 때 발생함으로 이제 이렇게 타워 맥시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소 전단 능력은 이제 y가 제일 클 때, y1이 이제 여기인데 지금 여기까지 갈 때, 요 바깥쪽으로 제일 멀 때, 즉 y1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h 요 높이일 때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이제 요 텀이 아예 없어지네요. 요것만 남네요, 그렇죠? 미니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멈과 맥시멈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웹에서는 거의 전체 전단력이 한 뭐 90에서 98%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뭘 하냐면 결국 우리가 그 전단력이 결국은 어떤 이 전단 응력의 분포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단 응력을 다 합치면 썸메이션을 하면 그럼 V가 나오겠죠.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V의 웹이 이제 이거 이제 전체 전단 응력이니까 전단 응력의 이제 전체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박스 요 사각형이 이제 첫 번째 항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요 부분이죠. 여기 요 부분은 요거는 이제 포물선의 면적 공식입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 적분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3분의 2에다가 H1의 타워 맥시멈 마이너스 타워 미니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웹에서 전체 전단력을 다 받아준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 V를 전체 그 웹의 면적 T 곱하기 H1 있죠. 요걸로 이제 우리가 대략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 다음 예제가 있는데요. 지금 뭐 여러분들 어차피 컴퓨터로 제 다운로드한 파일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앞뒤로 좀 넘겨가면서 필요하면 이제 앞뒤로 넘겨가면서 한번 여기 다음 페이지 여기를 한번 채워보세요. 여기를 뭐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건데 그래도 한번 리마인드 하는 관점에서 여기 타우가 조금 밴딩보다는 조금 헷갈리죠. Q를 구하는 게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식이 들어갈지를 한번 채워보세요. 이 값으로. 자, 뭐 질문이 있으면 손들기 하시고요. 예, 김다빈 학생. 그 회에서 아니요, 죄송해요. 예, 얘기해요. 그 앞에 슬라이드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그 김다빈 학생이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자동 수락했으니까 한번 컨트롤 해봐요. 네, 이 식이 정리될 때 3번의 TH1에서 T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아, 여기 네네. 여기 앞에가 사실은 T가 빠졌네요. 그렇네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 타우가 응력이니까 그 앞에다가 이제 그 높이만 곱해주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에어리어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T가 다 빠졌네요. 예, 요거 되게 아, 편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날카롭네. 예. 여기 있었어야 되나? 네. 예, 그래요. 자, 여튼 여기를 채워보세요. 예, 잘 됐죠? 예. 이거 뭐 봅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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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는 뭐 앞에서 했던 거 이거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우 맥시멈은 이제 이것도 이제 앞에 그 공식대로 일단 쓰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Y1이 0일 때를 그냥 구하면 되죠. 이렇게 되고 타우 미니멈은 앞에 있는 부분 요거제로 쓰면 되고 그 다음 V웹이라고 하는 건 전체 웹이라고 하는 건 이제 430 계산을 해보면 이거대로 하면 43kN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V가 지금 여기서 이제 전단력이 45kN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계산을 다 적분을 해보니까 얼마가 된다? 43kN이 나오죠. 그래서 거의 그 웹에 있는 것만 이제 사실 이 프린지까지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웹에 걸리는 모든 전단 응력을 다 더하면 그러면 이제 전단력과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으리라 보고요. 예. 이제 그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이 되죠.
예, 그래서로 이제 조금 넘어가기 전에 뭐 또 조금 저번에 이어서 또 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제가 올해 여러 해 이제 하면서 굉장히 많이 모아놨어요. 이게 지금 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사실은. 몇백 페이지 되죠. 예. 근데 저도 이제 한 번 한 건 또 자꾸 하는 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 시대에 맞는 경우도 있고 그 시점에 맞는 게 있어가지고 다 하지는 않고요. 저도 계속 조금씩 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 이어서 그 흑인 노예 얘기를 조금 할게요. 가만있어 봐. 이게 화면이 예, 예. 예, 화면이 보이죠? 그 설탕의 세계사라는 책인데 뭐 여러분 또 읽어보신 학생도 있겠지만 뭐 그럼 조용히 계시고 예, 가와키타 미루노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사실 내용은 뭐 여기저기서 나온 세계사의 내용을 아주 그 짧게 이렇게 발췌를 한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그 노예라든지 삼강 무역이 이제 번성할 때 그때 역사를 어떤 설정 관점에서 설명을 해서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자메이카가 어느 대륙에 있죠? 자메이카가? 예? 자메이카가 사실은 유명해지게 만든 영화가 뭐예요? 쿨러닝이죠. 쿨러닝 우리 때는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김재윤 학생, 김재윤, 김우현, 예. 자메이카가 어느 대륙에 있어요? 자메이카 또 찾아보지 말고 어디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메이카 우리 쿨러닝이라는 영화 뭐 요즘에 애들이 쓰되 탈룰라라는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쿨러닝에서 나온 영어라고 그러는데 그 쿨러닝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 봅슬레이 선수들인데 이제 그 더운 나라여가지고 흑인들이 나오죠. 흑인들이 나오는데 이제 봅슬레이를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욕조에서도 하고 뭐 잔디밭에서 훈련해가지고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주인공이 다 흑인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자메이카가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자메이카가 어디 있어요? 자메이카라는 나라가 남아메리카하고 북아메리카 사이 여기 그죠? 이게 멕시코 옆에 조그만 섬입니다. 섬.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 바로 밑에 있는 섬이죠. 그 주위에 이제 아이티, 뭐 푸에르토리코, 뭐 여러 가지 조그만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사실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섬이죠. 여기 카리브해. 사실은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종이 다 흑인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쪽에 멕시코 가면 여기는 이제 황인종이잖아요. 멕시코인들, 전통인들은 거의 우리 동양 사람하고 사실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브라질만 해도 이렇게 좀 섞여서 혼혈종이어서 약간 이제 서양과 이제 그 토종이 나오는데 자메이카는 오로지 다 그냥 흑인이에요. 흑인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이제 바로 설탕의 역사랑 관련이 있는데 자메이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설탕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흑인들이 여기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여기서 이제 그 사탕수수를 재배했던 그런 나라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여기 흑인이 있을 리가 없는 건데 그 사탕수수 재배라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여기 흑인들이 살게 된 겁니다. 뭐 잘 알겠지만 설탕이라는 거는 옛날 당시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아랍 사람들이 유럽에 전파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워낙 칼로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설탕, 뭐 이게 정제된 설탕만 먹어도 아주 그 칼로리가 높아져 가지고 힘이 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니까 거의 약처럼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단맛이라고는 꿀밖에 없었는데 꿀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단맛을 마음대로 이제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설탕이 비쌌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설탕이라는 게 굉장히 또 만들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게 이제 그런 그림인데 그 책에 있는 그림을 인터넷에 이제 칼라를 찾아가지고 넣은 건데 보시면 뭐 다 흑인들이죠.
이 사탕수수를 이제 심고 수확하고 여기까지만 하면은 뭐 1년 내내 일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수확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분쇄해서 즙을 꺼내고 이걸 졸여 가지고 설탕물을 짜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결정화하고 예,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또 씻고 이러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이 풍차도 보이지만 이런 과정이 사실 상당한 기계화도 좀 동력도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노예들이 여기 와서 끌려와서 많이 일을 했지만 어느 정도 산업화가 가능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알겠지만 그 카리브해 연안의 이제 그 나라들이 다 굉장히 가난하죠. 여태까지 가난하죠, 사실은. 이때 당시 자메이카도 거의 모든 농업은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사탕수수만 이제 키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탕수수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다 유럽으로 갔지 자메이카의 재투자가 전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이 결국 이제 사탕수수가 이제 범람을 해서 이제 가격이 싸지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제 돈도 못 벌더러 이제 다른 농업도 못했고 그다음에 투자도 아니기 때문에 산업화도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많은 수탈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노예 주인들이 또 이런 공장도 같이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그 슬픈 역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영국에서 사실은 영국에서 설탕 소비가 많았어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영국이 알겠지만 홍차를 굉장히 즐겨 먹죠. 옛날부터.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기후가 안 좋기 때문에 별로 이제 농작물이 풍부한 데가 없었어요. 프랑스 같은 데는 와인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인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홍차를 많이 먹게 되고 홍차에다가 설탕을 넣어 먹는 거. 이게 일종의 가장 부유층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홍차도 굉장히 비쌌죠.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즐겨 먹다 보니까 설탕 소비가 가장 많았던 데가 이제 영국이었고,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각종 공산품을 싣고 가서 이제 그 배에다 흑인 노예를 싣고 카리브해에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탕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면화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북아메리카 미국에서 남부 지역에서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때 이제 많이 가져왔습니다. 뭐 알겠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모직이라는 걸 썼지만 모직은 이제 양털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면화는 굉장히 편하죠. 여러 가지 횡도 높고. 그래서 이제 면화를 많이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 긁히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까 그때 이제 흑인 노예선의 사건이 종호 사건이라는 것들이 나타났고요. 또 그때 당시 또 재밌는 거는 재밌진 않죠. 이때 당시 이 해안가에 있는 그 아프리카 나라에서 스스로 이제 흑인 사냥꾼을 자처했답니다. 그래서 직접 나중에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이제 흑인 사냥을 시켜서 이제 받은 노예들을 또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끌려간 인력이 뭐 많게는 1,700만 명이 되니까 아프리카가 그 후로 잘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도 사실 아프리카에서 사실 많이 못 사는 이유가 아프리카에서 앞바다에 기름도 나고 또 풍족한 데는 풍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그 정치인들이 이제 많은 자기의 어떤 불안한 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유럽에 이제 많이 로비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이 국민들한테 이게 잘 퍼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정치, 또 하나는 또 종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책도 한번 아주 그 글자도 크고 책도 조그매요. 사기는 좀 아까울 정도인데 여튼 한번 읽어보시면 좀 지루할 텐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응력과 변형률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 이 장에서는 이제 뭘 하려는지를 새로 배우는 거니까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이 응력과 변형률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뭐 이런 도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힘이 가해집니다. 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는 이제 벡터잖아요, 그렇죠? 벡터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도 이제 힘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에 이제 미소 요소를 이렇게 땁니다. 이렇게 이제 딴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힘을 이렇게 우리가 분포화중으로 봅시다. 이렇게 분포화중 본다라고 하면
이 포스라는 게 그러면 이제 미소 요소를 이렇게 땁니다. 예, 따면은 근데 이제 응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응력은 이제 수직 응력하고 이 전단 응력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밖에 정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이 정의되면 그 면에 수직한 성분하고 수평한 성분밖에 이제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왜 이렇게 꼭 응력을 그렇게 정의를 했을까?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어떤 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구조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럼 체크를 할 때 뭘로 하겠어요? 힘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힘이라는 거 걸리는 힘은 그 에어리어가 크고 또는 강성이 크거나 이러면 이 힘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은 이제 절대적인 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럼 스트레스라는 걸 정리해서 이걸 비교하자. 즉 여기서 실제로 걸리는 스트레스하고 타우하고 이거하고 뭐냐면 그때 일드 스트레스라는 게 있었죠. 일드 스트레스. 이게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이제 그 정의를 이걸 비교를 해서 우리가 안전한지 하지 않은지를 이제 체크를 하자라고 이제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란 당연히 이거는 어떤 그 포스를 에어리어를 면적해준 즉 단위 면적당의 어떤 힘의 이제 관계는 물론이고 방향도 그렇죠. 방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방향도 딱 똑같이 정의를 해놔야 돼. 즉 여기서 이제 수직한 이런 응력을 정의를 했으면 우리가 이제 시그마 y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합니다. 예, 이렇게 당겨봐요. 식편을 이렇게 당겨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항복이 발생하는 그 응력이 있겠죠. 그걸 시그마 1드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응력은 이제 이렇게 수직하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하게 힘을 작용시켜서 얻은 항복 응력하고 실제 어떤 면의 수직한 응력하고 비교를 해야지 1대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라는 걸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단력도 마찬가지. 전단 응력을 응력 시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이렇게 나비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당기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전단 응력이 걸려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서 파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 일드를 이제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우 일드가 실제로 어떤 구조물에 걸리는 그 응력하고 이제 같은지 작은지를 비교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구조물의 안전을 체크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면적하고 어떤 방향 이런 거에 자유롭게 위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근데 이제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포스가 이렇게 이제 가해지고 있어요. 예. 포스가 가해지고 있으면 자 이게 이제 요 미소 요소를 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응력을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가해주는 힘은 이렇게 지금 가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포스가 가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응력 가지고는 안 되죠. 이응력 갖고 합력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럼 전단 응력이 이응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응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럴 때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일종의 이런 합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어떻게 돼요? 이게 맥시멈은 아닙니다. 이 맥시멈이 아니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잠시만요. 예, 맥시멈이 아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미소 요소라는 건 우리가 아까 스트레스는 이제 면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이 포스가 있는데 이 포스에 수직하게 어떤 면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응력이 진짜 이때가 체계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방향 타우는 없어도 되죠. 그렇죠? 그냥 요 포스에 딱 수직하게 딱 잡으면 그때가 이제 시그마 맥시멈이 걸릴 거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시그마가 맥시멈이 되는 그런 면을 찾아서 그때 이응력이 맥시멈이 이거하고 시그마 2하고 비교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시그마가 이제 n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 1대하고 비교한다? 이건 별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때 이제 이
그러니까 수직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면에 이제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시그마 맥시멈이 최대한 면에 시그마 수직 응력이 최대한 크게 되는 면을 이제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 면에서 발생하는 시그마 맥시멈을 구해서 이거하고 일들을 비교해서 이거보다 작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이프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전단 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단 응력도 이렇게 되면 어떨 때가 제일 크겠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렇죠.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요런 전단 응력이 이제 물론 이제 여기 노멀 스트레스도 크겠지만 요때가 이제 제일 클 겁니다. 요때 이제 타우 요때를 이제 구해서 요걸 이제 타우 맥시멈을 구해서 이걸 아까 타우 일드하고 이제 크든지 작은지 우리가 비교하기 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대략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강의에서는 이제 요번 챕터에서는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단번에 이제 그림 먼저 이제 그 그림부터 보면 바로 이겁니다. 자, 현재 이런 여기 요런 사각형 반듯한 요런 사각형일 때는 스트레스가 시그마 x, 타우 x1, y, 시그마 y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돌려요. 세타만큼 임의를 돌리면 응력의 분포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이 미소 요소는 이제 어떤 특정한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은 똑같아요. 이건 똑같지만 단지 요 이제 사각형의 이제 어떤 면의 각도, 요 세타에 따라서 요 이제 타우와 시그마 y와는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함수로 이제 세타로 나타나는 거죠. 즉 시그마 x1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이제 어떤 펑션 오브 세타와 여기 이제 원래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의 어떤 함수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세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 x1의 어떤 맥시멈을 찾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또 마찬가지로 또 어떤 시그마 2에 대해서는 이제 타우 xy의 맥시멈이 이제 되는 거를 우리가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찾아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윌드 스트레스하고 비교하면 이 구조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이제 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면에 수직하거나 아니면 평행하게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구조물의 안전을 체크하는 어떤 표준적인 방법을 만들려다 보니까 또 그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알겠죠? 뭐 이런 개념이니까 이런 걸 머릿속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수업을 따라가면 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손들기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사인 코사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좀 되게 지루해요. 수업이 이렇게 물리적인 게 별로 안 나오고 거의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딱딱해서 여러분들을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뭐 배우면 저런 걸 왜 저렇게 쓸데없이 하지? 라는 생각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없으면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장에서 잠시만요. 앞장에서 이제 시그마하고 타우에 대해서 이제 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3장에서는 비틀림에 대한 공식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배우셨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틀림 이렇게 우리는 많이 나오면 기계 쪽에서 우리가 샤프트 같은 거 할 때 설계할 때 많이 쓰긴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약간 스킵은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때때로 경사면에서 더 큰 응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수직 응력은 이렇게, 그러니까 즉 이 축 응력은 이렇게, 그다음 전단 응력은 이렇게 걸리지만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오히려 이걸 합쳐가지고 더 큰 응력이 걸릴 수 있거든요. 더 큰 이제 응력이 수직하게 가야죠. 더 큰 응력이 이제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일반적인 경사면에서 작용하는 수직 및 전달 응력을 구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응력 요소를 받는 이제 응력 상태 편이라고 했는데, 응력을 받는 물체의 한 점은 그 점에서 고유한 응력 상태가 있습니다. 고유한 응력 상태가 있어요. 뭐 힘을 받는데 그 응력 상태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각형을 뭐 각도를 바꾼다고 해서 그 응력 상태의 그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응력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 달라지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그 같은 지점에서 방향이 다른 두 요소, 즉 이제 두 요소 면에 작용하는 응력이 이제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응력이 이제 이런 성질 때문에 우리가 텐서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죠. 벡터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는 평면 응력 상태만 따집니다. 그래서 평면 응력 상태에서 이제 다시 뒤에서 배울 텐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평면 응력 상태는 이제 거의 판처럼 두께가 아주 얇은 거예요. 이렇게 얇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힘은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판이 이렇게 이제 변형을 하죠. 이렇게 변형을 하면서, 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변형을 하면서 응력은 다 이 면에 이렇게 수직하게 우리가 이 면 내에 이제 응력으로 바뀌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에 뭐 물론 여기에 이제 여기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바닥에 이제 이게 판이 누여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판이 이제 두께 방향으로 찌그러지려는 그런 응력 성분이 있겠지만, 그런 판은 없죠, 그렇죠? 이제 판은 보통 이렇게 이제 어떤 이런 프레셔를 받지만 결국 응력은 이제 이 면 내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뭐 그걸 그래서 뭐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도 이렇게 하지만 보는 약간 전달 능력이 좀 이 방향이 있긴 있네요. 근데 판은 이제 두께가 워낙 얕기 때문에 이 수직한 방향으로 응력을 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에 이제 여기를 땄다고 했을 때 이 Z 방향이 이제 두께, 여기가 이제 두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 방향 응력 성분은 없어요. 그건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그마 X, 시그마 Y 이것만 하고 타우 X도 이쪽에 있지. 타우가 사실 이런 성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무시하라는 거죠. 이런 성분을 이제 무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노멀, 그러니까 시그마 Z도 이것도 이제 두께가 얇기 때문에 0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그마 Z, 타우 XZ, 타우 YZ 이런 것들이 이제 다 0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입실론 Z 이거는 0이 아니죠. 예? 그건 왜 그래요? 이거 땡기면 어떻게 돼요? 땡기면 두께가 어떻게 얇아져요? 두꺼워져요? 얇아지죠. 그게 뭐 때문에? 포화송 레이셔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입실론 Z는 0이 아닙니다. 즉 말하면 이제 이 수직 방향으로는 구속이 없기 때문에 변형은 있고요. 응력은 0인 거죠. 그렇죠? 구속이 있으면 반대죠. 구속이 있으면 변형률은 0이고 그다음 스트레스는 있고, 그렇죠? 그거에 이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지금 아까 이제 여기가 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런 이제 이 따뜻한 상태에서 가해지는 응력이 있을 때 이걸 이제 회전시켰을 때 응력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 응력, 전달 응력, 그다음 이제 부호규약은 알죠. 앞에서 했죠. 이게 이제 양의 면에서 이제 양의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고 반대면 음이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앞에서 했습니다. 자, 경사면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타우 x1, 타우 y1, x1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동일한 거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A나 B나 C나 다 동일한 응력 상태다. 표현만 다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 평형 상태를 구하려면 뭐 간단합니다. 사실은. 여기다 이제 쐐기를 잘라요. 예, 쐐기를 이렇게 잘라. 쐐기로 만들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요 면은 원래 수직한 면 그대로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
예, 여기는 보면 시그마 y, 시그마 x, 타우 yx, 타우 xy 요거는 이제 다 그대로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세타만큼 수직하게 자른 면, 요 면은 이제 응력이 변해져 있죠. 시그마 x1, 타우 x1, y1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당연히 여기서 뭐 힘의 평형을 이제 따지면 이거의 관계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응력이기 때문에 또 항상 힘의 평형을 따질 때 에어리어를 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에어리어가 여기가 A0, 요 면이 A0니까 여기 요 면의 면적은 A0 나누기 코사인 세타니까 A0 곱하기 세크 세타가 되는 거고 여기 요 밑에는 A0 곱하기 탄젠트 세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여기 힘의 평형을 구하려면 이게 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세타만큼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뭐 그래서 지금 이거 뭐 이제 이거 뭐 사실은 기본적인 거에서 하나만 보면 x1의 방향 이 방향이죠. 이 방향에 대한 거. 이 방향에 대한 거를 이제 따져보면 요 시그마 x1에다가 여기에 이제 면적 요걸 곱한 거고요. 이제 이 방향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그마 x 요거죠. 요거는 이제 요거에다가 뭘 곱해야 돼? a0를 일단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여기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타우 xy는 마찬가지로 a0를 곱하고 그다음 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y는 a0 탄젠트 세타 여기가 탄젠트 세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고 또 타우 yx는 여기다 a 탄젠트에다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서 이제 이게 하면 0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뭐 이건 뭐 복잡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y1 방향에 대해서 쭉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타우 x y하고 yx 이걸 이제 이용을 해서 연립방정을 풀면 결국 시그마 x1은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 또 세타에 대한 함수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우 x1도 똑같이 시그마 x, 시그마 y, 세타의 어떤 함수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복잡하죠, 그렇죠? 복잡해서 이제 뭐 이거 이제 코사인 상하함수 법칙을 쓰면 요게 이제 제곱을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바꾸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곱을 다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 타우 x1, y1도 이제 제곱을 다 없애고 2세타를 다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y1, 이 y1은 없죠. y1은 이제 이 세타 대신에 뭘 넣으면 90도를 더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면이라고 하는 거는 세타 돌렸으면 이 면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세타에다 90도를 더 가면 되죠, 그렇죠? 세타 플러스 90도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식에다가 세타 플러스 90, 여기다가 90도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시그마 y1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 비슷하죠? 요 텀하고 요 텀하고 이제 부분 다르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시그마 x1하고 y1하고 더하면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두 개 합이 같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돌려서 이게 커진다. 그럼 이거는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이게 작아지면 이게 커지고 이제 합이 같아져야 되니까. 이제 그러겠죠. 당연히 이게 돌리다 보면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적어져야지 뭐 다 커지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즉 이 수직축이 시그마나 타우 x1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x축이 세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그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약간 이제 어긋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다시 보이지만 이게 이제 아까도 우리가 궁금한 게 맥시멈이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맥시멈. 이게 이제 시그마 x1이 맥시멈이 될 때는 타우는 0이 됩니다. 예, 0이 되고요. 타우가 맥시멈일 때는 0은 아닌데 시그마 x1과 y1이 이제 두 개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요게 지금 타우에 대한 식이잖아요. 요게 타우에 대한 건데 타우가 이제 맥시멈이 될 때는 요때는 요 시그마 x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y1이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시그마 y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시그마 x1. 예. 이게 이제 그려보면 이게 같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거 그냥 타우 x1 y1의 맥시멈 이거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극대극소할 때 미분하죠. 이 미분하면 됩니다. d 세타분의 d 시그마 x1 이게 0이 될 때, 그 다음 d 세타분의 타우 x1 y1 요게 이제 0이 될 때 우리가 각각 맥시멈을 구하고, 그리고 또 세타가 얼마일 때 이게 맥시멈이 나오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간단한 거 지금 이제 이렇게 특별한 경우 단축인 경우 시그마 x가 0이고 시그마 y는 없는 거죠. 이거 없는 거죠. 그다음 타우도 없습니다. 이 타우도 여기도 없어요. 예, 아니 요건 잘못 그렸죠. 여기서 여기 타우도 없고 시그마 y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좀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 전단은 이제 여기에 시그마 x나 시그마 y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다 0인 거죠. 이게 0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이거 다 없어지니까 결국은 시그마 x1이나 타우 x1이나 이제 타우 xy에 대한 어떤 함수로 나타납니다.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이축이어서 이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만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 뭐 타우가 없어지는 거고 뭐 이런 건 뭐 기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하나 보면 뭐 공식에 그냥 넣는 겁니다. 공식에 이제 이 공식을 써가지고 넣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세타가 45도죠. 세타 대신에 45도를 넣고 여기다 이제 45도를 다 넣어요. 그러면 여기가 사실 다 90도가 되겠죠. 90도가 되고 여기 오리지널하게 시그마 x, 시그마 y, 그다음 타우 xy 이런 것들 다 이제 넣다 보면 뭐 이게 각각 응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 계산한 거를 그림으로, 요건 다른 예제인데,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제 여기가 세타가 마이너스 15도죠. 그래서 15도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마이너스 30도가 여기 다 되겠죠. 그래서 넣으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14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15도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x1은 어떻게 돼요? x1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러분들 이게 가려져 있죠, 그렇죠? 예, 마이너스 x1이니까 여기가 이제 46이 좀 줄면서 어떻게 돼요?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압축이죠.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은 31.0. 이것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이 방향이죠. 플러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플러스죠. 이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y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는 시그마 x1 플러스 시그마 y1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뭐 34가 되죠. 그렇죠? 34가 마이너스 34.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또 더하면 이것도 마이너스, 이게 이제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4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좀 줄어드는 대신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커지죠. 값 자체는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이제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자, 요 정도 했고요. 그 다음 아까 이제 중력과 최대 전단 응력,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최대 최소 수직 응력을 시그마 1과 시그마 2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대 최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가 이게 이제 이걸 더한 거는 항상 컨스턴트 하기 때문에 하나가 제일 클 때는 하나는 제일 작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제일 클 때 그 나머지 하나 제일 작은 걸 뭐냐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특히 수명 평가에 영향을 주는데요. 요건 뭐 나중에 다시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 전 중력의 크기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또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주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주응력이 작용하는 주평면 요 각을 정리하는 게 바로 주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임의경사각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제 0이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즉 여기서 이거를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죠. 그럼 여기 코사인이었던 게 이제 사인 바뀌고 코사인 돼서 지금 이제 세타를 구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제 탄젠트 세타 이걸 풀면 세타 p가 바로 이제 주각이고 이걸 돌렸을 때
그 미소 요소를 돌렸을 때 이게 이제 하여튼 시그마 x1이라는 게 최대가 되는 그 각도가 있겠죠. 그게 이제 바로 세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0도부터 360도 사이에 두 개의 값이 있죠. 그렇죠? 탄젠트를 풀면. 그다음 세타 p는 그러면 0도부터 180도 사이에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차이가 90도 차이가 이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서로 직교하는 축에서 하나는 이제 축을 구성하게 돼 그게 주축이 되는 거고 각각 최대 최소 응력을 가진다. 즉 이제 이걸 돌리다 보면 이게 최대가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최소가 되는 거죠. 반대로. 자,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게 해주세요. 예, 아직까지 뭐 쉽죠. 그래서 특별히 질문 없는 것 같고요. 여하튼 제가 숙제를 하나 낼까 해요. 숙제. 그 제가 ETL에 올려놓고 문자로 하겠습니다. 숙제를 지금 우리가 3장 정도를 우리가 복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습용으로 뭐 제가 뭐 아주 짧게 여러분 복습을 했지만 뭐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좀 찾아서 여러분들 풀 수 있는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ETL에 공지를 하고 ETL을 통해서 여러분이 업로드를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때 이제 듀데이트는 일주일 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아침에 늦어도 명확하게 공지를 할 테니까 거기를 보세요. 자, 또 질문 없으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